삼가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 일기, 고미숙 지음, 박지연 원조. 정덕을 환기하라. 책문 안의 인간은 20-30호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두 웅장하고 기쁘면서도 툭 트였다. 짙은 버드나무 그늘 속에서 술집을 알리는 푸른 깃발 하나가 공중에 솟아있다. 나는 너희 변개함 군과 함께 얼른 그리로 들어갔다. 주막 안은 이미 조선 사람들로 만원이다. 조선 사람들은 맨종아리에 민머리 차림으로 걸상에 걸터앉아 제멋대로 떠들다가 우리를 보더니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러자 주인인 변군에게 삿대질하면서 버럭 화를 낸다. 눈치 없는 벼슬아치 같으니라고. 왜 갑자기 들어와서 남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야? 대종의 주인이 등을 두드린다. 형님 잔소리할 거 없소. 이 두 어르신께서는 대충 한두 잔만 드시고 얼른 나가실 거요. 저 망나니들이 이 어르신들 앞에서 어찌 편하게 걸터앉아 있을 수 있겠소. 잠시 피한 것뿐이니 금세 돌아올 거요. 이미 먹은 건 술값을 치를 것이고 아직 덜 먹었으면 흉금을 터놓고 즐거이 마실 터이니 형님은 걱정 마시고 우선 넉냥 술이나 부으시오. 주인은 그제야 얼굴에 웃음을 띈다. 동생 작년에도 보지 않았나. 이 망나니들이 야루를 부리는 사이에 모두 처먹기만 하고 뿔뿔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걸. 그러니 술값을 당최 어디 가서 받을 수나 있었겠나. 형님 염려 마시오. 이 어른들이 한잔하시고 일어나면 이 동생이 그치들을 이리로 다 몰고 오겠수다. 옳거니 헌데 두 분이 합쳐서 넉냥으로 하실까 아니면 각기 넉냥으로 하실까? 따로따로 넉냥씩 따라주쇼. 옆에 있던 병군이 대종에게 야단을 치며 말했다. 아니 넉냥술을 누가 다 마시나? 그러자 대종이 웃으면서 설명한다. 넉냥이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술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하하. 탁자 위에 버려놓은 술잔은 한 냥부터 10냥까지 각각 그 그릇이 다르다. 모두 노쇠와 주석으로 만들고 은처럼 빛을 냈다. 넉냥술을 청하면 넉냥들이 잔으로 부어준다. 술을 사는 사람은 양이 많고 저금을 헤아릴 필요가 없다. 참으로 간편하다. 술은 모두 백소주이다. 마신 그리 좋지 못하다. 취하자마자 금방 깬다. 주변의 진열 상태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다. 한 가지도 구차스럽게 대충 해놓은 법이 없고 물건 하나도 너저분하게 내려놓은 것이 없다. 심지어 소의 안간이나 돼지우리까지 모두 법도 있게 깔끔하다. 땔감을 쌓아놓은 것이 두엄더미까지도 그림처럼 곱다. 아, 이렇게 한 뒤에야 비로소 이용이라 말할 수 있으리라. 이용이 있는 뒤에야 후생이 될 것이요. 후생이 된 뒤에야 정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쓰임을 이롭게 이용할 수 없는데도 삶을 도탑게 후생할 수 없는 건 세상에 드물다. 그리고 생활이 넉넉지 못하면 어찌 덕을 바르게 정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용과 후생 그리고 정덕, 이 트라이어드가 바로 연암 문명론의 핵심이다. 연암은 이후 청나라 문명의 정수를 접할 때마다 이 명제를 강조해 머지않았다. 물론 이것은 연암이 새로 창안한 개념이 아니다. 선진 고경의 하나인 서경의 대우모에서 유래한 구절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저 아득한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떠받쳐온 보편적 명제였던 것. 연암은 이 오래된 명제를 되살려 거기에 피와 살을 입혔을 뿐이다. 이용후생에 대한 연암의 집념과 열정은 실로 대단하다. 여행 내내 그의 시선은 쓰임을 이롭게 함으로써 삶을 도탑게 하는 운명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한 예찬이나 선망에서 그치지 않고 그 원리와 이치를 세밀하게 간파해낸다. 그중 몇 가지만 음미해보자.
기와를 이는 법은 더더욱 본받을 만하다. 모양은 완전히 동그란 대나무 통을 네 쪽으로 쪼개놓은 것과 같다. 그 크기는 두 손바닥만 하다. 일반 민가에서는 원앙화, 암기와의 숫기와를 짝지어 쓰는 것. 원앙화를 쓰지 않는다. 석가래 위에는 산전어를 엮지 않고 돗자리를 여러 겹 펼쳐놓기만 한다. 그런 뒤에 바로 기와를 덮을 뿐 진흙을 깔지 않는다. 기와 한 장은 엎어놓고 한 장은 젖혀놓아 서로 암수가 되도록 맞춘다. 기와와 기와의 틈에는 석회를 발라서 모든 기와 골의 층을 메운다. 쥐나 새가 뚫을 일도 없고 위는 무거운데 아래는 텅 비는 문제점도 해결된다. 우리나라의 기와 이는 법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붕에는 진흙을 두툼하게 펴놓기 때문에 위가 무거워진다. 담벽은 벽돌로 쌓지 않기 때문에 내 기둥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아래는 텅 비게 된다. 기와장은 너무 커서 지나치게 휘어지고 휘어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저절로 많아진다. 그러니 진흙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진흙이 무겁게 내리누르니 기둥이 휘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진흙이 마르면 기와 밑에 저절로 떠서 기와 비늘의 층이 뒤로 물러나면서 틈새가 생긴다. 결국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샌다. 참새가 구멍을 뚫고 쥐가 숨어 살게 되며 뱀이 다리를 틀고 고양이가 헤집고 다니는 근심을 어쩌지 못하게 된다. 집을 짓는데 가장 공이 큰 것은 아마도 벽돌일 것이다. 높은 담을 쌓을 때뿐만 아니라 집 안팎에서 벽돌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넓은 뜨락도는 가는 곳마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다. 도강록 6월 28일 예전에 담원 홍덕보와 성제 이광려 등과 더불어 수레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수레를 만들 때는 무엇보다도 궤도를 똑같이 해야 한다. 이른바 궤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굴대의 거리는 양쪽 바퀴 사이를 말한다. 이 양쪽 바퀴 사이에 정해진 거리만 어기지 않으면 수레에 만대가 지나가도 그 바퀴 자국은 하나로 이어질 것이다. 수레의 궤도를 똑같이 한다. 거동궤란 말이 바로 이것이다. 만약 양쪽 바퀴 사이를 제멋대로 넓히거나 좁힌다면 길에 난 바퀴 자국에 어찌한 궤도를 그릴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천리길을 오면서 날마다 수없이 많은 수레를 보았지만 앞수레와 뒤수레는 언제나 같은 바퀴 자국만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애쓰지 않고도 똑같아지는 것을 일처리라 말하고 뒷사람이 앞사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전처리라 한다. 성문턱의 수레바퀴 자국이 움푹패어 홈통을 이루니 이른바 성문지게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수레가 없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고 바퀴 자국이 한 궤도를 그리지 못하니 수레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우리나라는 마을이 험준하여 수레를 쓸 수 없다 고 말하곤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나라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길이 닦이지 않았을 뿐이다. 수레가 다니게 되면 길이야 저절로 닦일 터. 어찌하여 길거리의 조금과 삶길의 험준함만 걱정 아닌가. 중국의 풍족한 재화가 한 곳에만 몰려있지 않고 여기저기 고루 유통되는 것은 모두 수레를 이용한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남의 어린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의 백성들은 장 대신 아가위, 산사나무 열매, 아가위를 절여 먹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간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바닷가 사람들은 맥이나 미꾸라지를 밭에 걸음으로 내건만 어찌 한번 이것이 서울까지 올라오면 한 움큼에 한 푼이나 하니 어찌 이래도 귀하단 말인가. 사방이 수천리 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해 나라 안에서 수레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레가 다니지 못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역시 양반들 잘못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일신수필 7월 15일 어떤가? 이 정도면 연암의 이용후생이 결코 공허한 명분론이 아님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시피 어떤 전문가보다도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더 놀라운 건 그 기술들이 어떻게 사람살이와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깨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기술들을 지향해야 할 바, 곧 정덕의 원리를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용후생과 정덕은 병렬의 사항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긴밀하게 규정하는 공존의 관계인 셈이다. 요컨대 정덕이라는 비전이 있었기에 이용과 후생의 정밀함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실학 담론에서 정덕이라는 항목은 홀연 실종되고 말았다. 연암은 이용후생 학파로 규정되었고 이용후생은 곧바로 부국강병의 논리로 변주되었다. 이용후생만 이루면 정덕은 절로 이룰 수 있으리라고 여긴 것일까? 아니면 서구 열강의 도래 앞에서 이용후생 말고는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 탓일까? 아무튼 우리는 마침내 삶을 도답게 하는 데 성공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GDP, 국내 총생산, 순위 10위 안에 들고 인터넷 최강국이 되었으며 집값과 물가 수준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자, 이쯤 되면 그간 완전 망각하고 있었던 정덕을 되새길 때도 되지 않았을까? 웬걸, 그러기는커녕 아직도 오직 이용후생을 외쳐댄다. 정부는 경제 강국을 위하여, 국민들은 대박 성공을 향하여 일로 매진할 따름이다. 만일 연암으로 하여금 우리 시대를 통찰하게 한다면 분명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정덕을 빼놓고 이용후생에만 골몰하더니 결국 이판사판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군. 덕이라는 말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면 삶의 지혜라고 해도 좋고 원대한 비전이라고 해도 좋다. 사리사욕의 지평을 벗어나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능동적 가치들, 그것이 곧 덕이다. 그것은 결코 돈이나 기술 같은 물질적 증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차원을 넘어서 존재와 세계, 인생과 자연이 급히 감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통치자에게 반드시 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용후생을 논하는 자, 부디 정덕을 망각하지 말기를. 잠꼬대 6월 28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는 번개암, 정징사 등과 함께 먼저 출발했다. 한낮이 되자 불볕이 내리친다. 정진사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정진사에게 물었다. 그 성싸움 방식이 어떻던가? 벽돌이 돌만은 못하겠지요.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우리나라는 성을 쌓을 때 벽돌을 쓰지 않고 돌을 쓰는데 이건 좋은 방책이 아니야. 벽돌이란 틀로 찍어내기만 하면 똑같은 모양의 벽돌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으니까. 깎고 다듬는 공력을 가위로 허비하지 않을 거야. 가마 하나만 부를 때면 만 개의 벽돌을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으니 일부러 사람을 모아서 나르는 노고도 없을 테고 모든 벽들이 고르고 반듯하여 힘을 적게 들이고도 결과는 배나 많이 얻게 되지. 나르기 가볍고 쌓기 쉬운 것으로 치자면 벽돌만한 게 없네. 돌은 어떤가? 산에서 쪼개는 것부터 수레로 운반하고 다듬는 것, 또 쌓아 올리는 것까지 일손과 시간이 엄청 소모되잖나. 또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나고 정돈된 것 같지만 속은 정말 제멋대로지. 돌이라는 게 본시 들쭉날쭉 고르지 못하니 작은 돌로 큰 돌의 공둥이와 발등에 받쳐야 한다네.
또 언덕과 성 사이에는 자갈의 진흙을 섞어서 채우기 때문에 장마가 한번 지나가면 진흙이 다 쓸려가서 속이 텅 비고 배가 불러지고 말지. 그런 지경에서 돌 한 개라도 빠지는 날이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걸.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또 석회의 성질이 벽돌에는 잘 붙지만 돌에는 붙지 않는단 말이야. 벽돌 한 장의 단단함이야 돌만은 못하지만 돌 한 개의 단단함에 벽돌 만 개의 단단함에는 못 당하지. 이만하면 벽돌과 돌 중 어느 편이 더 이롭고 편리한지 알만하지 않은가?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진사는 한껏 몸이 꼬부라져서 말등에서 떨어지기 직전이다. 잠든 지 오래된 모양이다. 내가 부채로 그의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어린이 말씀하시는데 잠만 자고 있다니. 이끼 이 사람아. 정진사가 화들짝 깨어나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요? 죄다 들었죠.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화가 나서 때리는 신용을 하고는 같이 한바탕 크게 웃었다. 이게 바로 정진사의 잠꼬대다. 얘라 일기를 장식하는 유명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다. 정진사는 여행 내내 연암의 단짝이었다. 양반 출신이니 그래도 문제석이 있으리라 여겨 연암은 가는 곳마다 여행의 감동과 충격을 그에게 토로하곤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라는 게 고작 그런 수준이다. 정복이야 창대야 일자 무실게 썰렁대왕이라 그렇다 치고 정진사는 명색 식자층인데도 저 지경이다. 지적인 명민함은 고사하고 호기심이나 관찰력마저 완전 꽝인 친구다. 거기다 얼굴은 어찌나 두꺼운지 도처에서 해프닝을 벌이곤 했다. 초란공이라는 별명만 해도 그렇다. 그는 중국어가 서투른 데다 이빨이 청기어서 달걀 볶음, 초란을 즐겨 먹었다. 책문에 들어온 뒤에도 늘상 내뱉는 중국어라곤 다만 초란뿐인데 그나마 혹시 발음이 셀까,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을 만나면 무조건 초란하고 불러서 그 혀끝이 돌아가는지 가늠해보곤 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모두 초란공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신광령을 떠날 때였다. 새벽에 길을 떠나면서 보니 지는 달이 벌판 위 몇 자 안 되는 곳에 걸려 있었다. 둥그런 모양의 푸르고 맑은 기운이 감돌아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개수나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옥토끼와 은두꺼비는 마치 손으로 어루만져 질 듯했다. 항아, 중국 고사에 나오는 달 속에 사는 선녀. 항아의 고운 비단 옷자락엔 살포시 흰 살결이 내비치듯 했다. 연암은 정진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참 이상도하에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네 그려. 정진사는 처음에 달인 줄도 모르고 나오는 대로 응수한다. 늘 이른 새벽에 떠나다 보니 동서남북을 분간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일행들이 모두들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조금 뒤 달이 기울어 완전히 땅끝으로 떨어지자 정진사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놀림을 당했다는 걸 그제 알아차린 것이다. 대강 이런 수준이다. 그러고 보니 연암은 참 운도 없지 싶다. 생애 처음 장기한 여행을 나섰는데 주변에 온통 썰렁한 친구들만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뭐 어쩌겠는가. 그나마 이들이라도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연암은 날마다 산이나 강물에다 대고 독백을 했을 것이다. 사실 연암이 날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건 듣는 이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다. 말을 하다 보면 종문해진 떠오르는 생각들을 멋지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란 본디 이런 것이다. 공부를 책상에서만 한다고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책이란 무엇인가? 천지 만물의 오묘한 이치를 글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천지 만물이 다 공부의 재료라는 뜻이다. 더구나 연암은 지금 청나라 문명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중이다. 그러니 연암에겐 마주치는 모든 것이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단 그의 레이더망에 걸려들면 무엇이건 최고의 지식으로 변환된다. 청문명의 장관은 기와 조각과 똥 부스러기에 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일신수필이다. 일신수필이란 달리는 말 위에서 휙휙 지나가는 상념들을 적었다는 뜻이다. 먼 길을 정신없이 달리는 와중에도 그의 사연은 멈추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상념들을 토대로 아주 탁월한 문명론을 구축해왔다. 연암의 도도한 논리를 한번 감상해 보시라. 우리나라 선비들이 북경에서 돌아온 사람을 처음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다. 자네 이번 여행에서 제일 장관이 뭐였는가? 하나만 꼭 집어 말해주게나. 그러면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버린다. 요동 천리의 넓은 들판이 장관이야. 옛날 요동의 백탑이 장관이더군. 큰 길가의 저자와 점포가 장관이지. 계문에 안개 낀 숲이 장관이지. 노 구겨가 장관이야. 산해관이 장관이지. 각선사가 장관이지. 망해전이 장관이지. 조가 페루가 장관이지. 유리창이 장관이야. 통주의 주즙. 배와 삿대란 뜻으로 배 전체를 이룸. 통주의 주즙들이 장관이지. 금주의 목장이 장관이야. 서산의 누대가 장관이지. 사천 주당이 장관이야. 호권이 장관이야. 상반이 장관이지. 남해자가 장관이지. 동학묘가 장관이지. 북춘묘가 장관이지. 그 대답이 분분하여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소위 인류 선비는 정직할 얼굴빛을 고치며 이렇게 대답한다. 도무지 볼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어째서 볼 것이 없던가요? 황제가 머리를 깎았고 장상과 대신 등 모든 관원들이 머리를 깎았으며 선귀와 서민들까지도 모두 머리를 깎았더군요. 공덕이 은나라 주나라와 대등하고 부강함이 진나라 한나라보다 낫다 치더라도 백성이 생겨난 이래 아직껏 머리 깎은 천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드높은 학문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일단 머리를 깎았다면 곧 오랑캐요. 오랑캐는 개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돼지에게서 뭐 볼 게 있겠습니까?